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을 맡은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 규정을 두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에 연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를 다음 달 23일 치르기로 확정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정치 현안을 정치 토크 코너와 김용민 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시작됐습니다. 무기한 휴진 들어가는 병원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4곳입니다. 교수 약 1000명 가운데 55%가 이번 주 예정돼 있던 외래와 수술 검사를 미뤘습니다. 수술실 가동률도 63%에서 34% 정도로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환자 단체들은 즉각 우려 나타냈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신주호 부대변인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가 지금 좀 장기화가 되고 있죠. 의대 정원과 관련한 문제가. 근데 지금 이 주요 병원이 이런 식으로 휴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의대가 휴업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환자들 그리고 환자의 가족들이 당장 직면할 수 있는 그 위기가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의료단체가 그동안에 요구해 왔었던 의료개혁 패키지 같은 것들을 정부와 여당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사들 그리고 의료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 그것을 정부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실현시키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놓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적인 성격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게다가 그 대통령께서 총선 직전에 그 간담회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현 상황에서 만약에 의료단체가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와서 대화에 나서준다면 그 대안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게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은 대화하겠다, 대화에 나서달라. 다만 의료단체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대화하자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휴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한 의료단체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본인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여력인 집단이라는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화에 나서야 하는 책임은 제가 볼 때는 의료단체에 있고 그 공은 의료계로 넘어간 이상 좀 대화에 나서서 환자들을 위한 그 진짜 의료 개혁을 위한 길에 나서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자, 박성민 비서관은 지금 이제 대한민국 대표 병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왔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굉장히 점입가경의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서울대 산하 4개 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중증 환자들 그리고 희귀 질환자들에게까지도 진료 변경 안내가 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뭐 의협과 정부 사이에 뭐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최고조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 발짝씩 양보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점점 더 강경하게 나서고 있지만 사실 강경하게 나서고 싶은 마음은 100분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어쨌든 환자들은 불안에 직면하고 있고 치료를 못 받아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 직전이기 때문에 전 둘 다 양보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의사분들께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 환자 위에 의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환자 없이 의사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의사들의 대응이나 물론 현장을 지키겠다는 의사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유도하는 분들을 보면 과거에 본인이 하셨던 선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동수 대표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 환자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파업을 진행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2020년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에 이제 연 400명 정도 규모의 의대 증원을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워낙 상황이 또 시급하다 보니까는 철회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라는 직업이 뭐 식당이나 카페 같이 이렇게 완전 경쟁하는 직종이 아니라 이 정부의 어떤 면허 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 직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체할 사람이 없는 상황인 건데 전 정부의 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 직업인 만큼 어떤 정부 정책이나 이런 데 그래도 협조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는 의료 공백에 대비해서 비상진료 체제 강화하면서 이제 강경 대응하는 모드인데요. 지금 집단 진료 거부를 불허하라고 각 병원장에게 이제 요청을 했고 만약에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하고 있고 또 의협은 그 사이에 정부의 새로운 요구안을 제시했어요. 뭐 여러 가지 3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의대 증원안 뭐 재논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근데 정부는 또 이거를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런 강대치가 과연 어떻게 좀 타개될 수 있을까? 우리 박성민 비서관님 보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게 타개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발단은 이제 의대 증원 문제였던 거죠. 근데 거기에 그 수치가 어떤 근거로 산출됐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충분한 논의가 있었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향 자체에는 뭐 여론의 호응도 좋고,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여야 가릴 것 없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정부가 이 과정을 전략적으로 관리를 잘했느냐, 또는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수치를 제시했느냐라고 보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이런 식으로 집단 이기주의를 표출하는 것도 온당한 자세가 아니죠. 의사분들도. 저는 그런 면에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오늘도 수석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냈는데 이제 한 발씩 양보를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협에서는 의대 증원안을 포함해서 요구안을 제시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100% 들어줄 수는 없더라도 일말의 조정의 여지라도 없는지, 그러니까 증원은 하더라도 수치를 조정하는 방식을 뭐 논의를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서로가 물러나주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 사이에서 피해를 보는 거는 국민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좀 퇴로를 서로 좀 열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동수 대표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이제 의료인 측에서 지금 또 이제 요청을 하는 것들이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하고도 좀 상의를 해라 이거잖아요. 네. 이게 처음에 이제 의대 증원안이 나왔을 때 예컨대 뭐 충북대라든지 울산대 의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의 막 3배, 4배씩을 정부가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는 현장에서는 우리 도저히 그건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나왔고, 또 정부에서도 여기서 반대하다 보니까 더 강하게 행정명령 내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 방향 정책 방향에 이제 동의를 하지만 정부가 그래도 너무 이제 현장 의료 인력들의 이런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은 좀 덜 들었던 측면이 있고, 여기서 이제 좀 소통을 좀 늘려나가면서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 정부는 충분히 양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뭐 의료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패키지 쟁점 사안을 수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모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본인들이 요구해왔던 그 의료개혁 패키지를 받아들였더니 그것을 지금은 다시 수정해달라라고 하면서 제가 볼 때 핵심은 의대 정원 그 문제일 겁니다. 근데 의대 정원 자체가 지금 그 증원을 한다고 해도 10년 정도 있다가 그 현재 증원된 분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 10년 뒤에 나오는 분들 때문에 본인들한테 그렇게 피해가 있을 것이냐,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좀 다시 복귀해봤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국민 건강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의사가 될 때 했었던 그 선서 그 자체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지켜서 의료 대란이 좀 사라지게끔 하는데 한 발 더 나서주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문자 소개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남하은님, 의사들은 자신이 아닌 환자들을 위한 의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반면에 이제 1826님이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도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대강 대치도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민주당이 오늘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둘 수 있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7월 초쯤에 이제 연임 여부 입장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개 재판이 또 변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박성민 비서관님, 지금 이 대표 연임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죠. 근데 뭐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죠. 그래요? 왜냐하면 예, 이제 뭐 예. 대표께서 직접 뭐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뉘앙스도 풍기신 바가 없고 사실은 이제 추측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이렇게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 정말 만약에 연임을 하신다면 어떤 뭐 포부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당을 이끌어 가겠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의 몫인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 이 사건 당사자인 이 대표와 김진성 씨, 즉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입니다. 대화를 녹음한 음성 자료를 공개하면서 명백한 위증교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신주 부대변님,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분과 이제 이재명 대표가 통화했었던 녹취록을 네. 오늘 박정훈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공개를 했는데 거기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이 위증교사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배경이 있던 사건임을 그 재판 과정에서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겠다. 그것이 우리의 주장이니까 기억을 되살려보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음성 파일이 지금 공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변론 요지서를 보내줄 테니까 기억을 되살려달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주장을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얘기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상의 종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김진성 씨죠. 김 비서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할지를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정치적인 사안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정치적 쟁점이었다라는 것을 재판부에 환기를 시켜서 이 문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게끔 재판 과정이 흐르게끔 해달라는 식의 사실상의 압박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증교사라고 보여지는 것인데요. 저는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주장해 왔었던 재판 과정에서 본인들이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 녹취 파일 공개로 완전히 파해됐다고 봅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를 사실상 한 상황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해왔었던 사법 질서 교란 행태들이 이번에 더욱더 가중화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 앞에 좀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네, 일단 이해식 수석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냈고요. 네.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박정훈 그 국회의원은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라고 단정해서 말씀을 하셨고 뭐 그것이 녹취록이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지만 없는 사실을 말해달라고 하는 게 거짓 증언의 강요인 것이지 있는 그대로 말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방어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정훈 그 의원께서 그 녹취록을 입수한 경위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 녹취록의 내용을 봤을 때 어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없는 사실을 꾸며내서 마치 소설 쓰듯이 그것을 주문하면서 이야기를 했냐 그런 바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논평을 냈고요.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것을 거짓 증언 강요로 음해하다니 진실이 무엇이든 왜곡해서 국민을 속이지 말라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녹취록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입수하게 되었는지 그와 관련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당시 지사인가요, 시장인가요? 그 입장을 잘 반영해서 얘기해 달라는 취지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얘기한 거고 민주당 쪽에서는
조작해서 거짓으로 얘기해달라 그런 적은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 비서관님 의견대로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일단 2020년에 대법원 판결이 난 거고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에 성남의 뭐 아파트 단지 특혜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검사 사칭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벌써 20년이 넘은 사건 가지고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게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건데 다른 일들도 많은데 이 부분은 좀 빨리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요 정도로 넘어갈게요. 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유죄 판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커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인지라 법사위원장 자리가 어느 때보다도 좀 커 보이는 상황인데 그래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미 선출이 됐는데 양보할 리는 만무하고 국민의힘도 법사위원장이 넘어간 상태에서 선뜻 다른 상임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동수 대표님 보시기에 이 경색된 국면을 탈출할 방안 과연 있을까요? 저는 이게 일방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인 게요. 이게 2020년에도 민주당에서 법사위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이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에 상임위원회를 다 독식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바뀌게 된 게 2021년에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나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안에서 좀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그래서 이제 좀 상임위 배분이나 이런 게 바뀌었던 건데 지금 당분간 이제 그만한 선거도 없을 뿐더러 지금 이 핵심이 결국에 상임위원회를 11개 가져가느냐 7개 가져가느냐 이게 아니라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민주당도 양보할 어떤 의사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국면이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자, 박성민 비서관님은 네, 제가 봤을 때 버틸수록 손해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네. 왜냐하면 일단 법사위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려거든 지난 21대 국회에서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쪽에서 맡았을 때 제대로 이제 국회 운영을 하시는데 좀 보탬이 되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뭐 21대 국회 마무리할 때 보면 여야 간에 합의가 된 법안들조차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정말 좀 최악의 성적표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정부에 조금 비판적이거나 좀 크리티컬할 수 있는 소위 말해 좀 민감한 법안들이 있는 경우에는 뭐 법사위가 열리지 않거나 뭐 전체 회의도 안 열리고 소위도 열리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막판에는 정말 최혜병 특검법 거부를 위해서 국민의힘 전체에서 상임위를 보이콧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과거에 21대 국회에서 처음에 독식한 것에 대한 뭐 반성과 자성도 있었고 원칙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또 배분을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쪽에서 맡았던 그런 상임위들이 결국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만 자처하지 않았나라는 내부적인 비판이 일게 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22대 국회에서 심지어 야당으로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된다. 이 책무를 가지고 있는 한 양보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마 수호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를 향한 공세의 수단으로서도 특검을 활용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특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무조건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가 창과 방패 두 용도로. 그렇습니다. 창과 방패를 다 갖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마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민주당의 태도를 좀 지적하고 싶은 게요.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7개 남아있는 7개 상임이라도 줄 때 가져가라. 이런 식의 발언은 상대 정당에 대한 매너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국민의힘도 그 108석이라는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고 전체 국민의 45%포인트를 득표한 정당입니다. 그러한 정당한테 7개를 줄 때 가져가라는 식의 동냥하듯한 그런 태도는 저는 상대 정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이 그러한 태도에 전환이 없다면 이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민주당이 더 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희대 조작 사건이다라면서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열심히 왜곡 조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친명계 양문석 의원은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다. 앞으로 그냥 기레기라고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분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비서관님.
저는 뭐 이제 언론을 향해서 어떤 뭐 제대로 된 심층 보도, 뭐 제대로 된 취재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는 정치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뭐 언론이라고 성역이 아니고 또 뭐 정치권에서 충분히 그런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표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비판을 할 것이냐인데, 지금 이제 언론에 대해서 여러 쓴소리를 하시는 과정 가운데 나오는 단어들이 상당히 좀 격앙되어 있고 좀 원색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시기에 이 언론을 향한 자정작용을 주문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감정 섞인 대응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 저는 비판을 하시는 건 좋으나 단어나 뭔가 이 수위를 조절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근데 뭐 수위나 비판 그러셨는데 이동수 대표께 물어볼게요. 뭐 네. 본인한테 또 똑같은 거 물어보긴 뭐하니까. 언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마치 언론 탓인 것처럼 지금 네. 상황이 왜 검찰 수사만 받았으냐 이러고 이제 어떤 불만을 얘기할 수는 있는데, 언론 때문에 이게 더 나빠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언론인 분들 중에 이제 출입처 관계자들에게 우호적인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비판적인 분들도 있고 한 거잖아요. 언론이라는 게 다 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그 안에서 좀 다양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이렇게 언론인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는 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언론 전체와 이렇게 막 싸우고 비방하고 이래서 사실 끝이 별로 좋은 경우를 많이 못 본 것 같은 게, 참여정부 때도 임기 말에 그 당시에 이제 그 기자실 폐쇄하고 막 개별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 개별 접촉 같은 것들 금지하고 이러면서 그 비판적이었던 언론은 물론이고 우호적인 언론들까지 다 돌아선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렇게 언론 전체를 이렇게 싸잡아서 비난하고 이런 건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조 부대변인 대답은 너무 예상이 돼서 좀 짧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독재적인 발상에 가득 찬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만약에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본인이 순진하고 무결하다라고 한다면 법원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것을 해명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법리적 다툼에서 승리할 자신이 없다 보니까 언론 탓으로 돌리면서 본인의 지지층을 좀 결집하려는 그런 악랄한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이 문제에 또 부안해동하는 민주당도 참 볼품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총선 압승 후 특검과 탄핵으로 검사 판사들을 공갈 협박하더니 이제는 언론까지 겁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비판했고,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는 언론인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이재명 대표, 양문석 의원 등을 향해서 언론에 대한 과도한 망언을 사과하라 촉구했습니다. 자, 우리 박성민 비서관님, 민주당이 사과할까요? 글쎄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사과를 할지는 조금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아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표현의 수위 면에서는 당연히 뭐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본의를 보게 되면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된 판결이 쓰여지고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가 이제 기사로 나가는 과정 가운데, 뭐 예를 들면 안부수 씨, 그러니까 그 쌍방울 전 그 김성태 회장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고 핵심 증인으로 꼽히고 있는 안부수 씨의 진술이 중간에 바뀐 이유가 결국에 쌍방울 측으로부터 딸이 살 오피스텔을 제공받은 직후부터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쌍방울에 의해서 증인 매수가 되고 나서 진술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섞인 보도를 한 매체도 있었는데, 이런 기사들은 비교적 덜 다뤄지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졌다, 또는 검찰발 주장, 검찰의 입장문,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소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 균형 잡힌 보도를 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타당하다라고 여기고 있을 거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 국면이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친윤계 핵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차기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을 두고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갈등설과 관련해 뭐 갈라섰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도 했어요. 자, 신조 부대변인님, 당내에서 이른바 윤한 관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윤한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께서 제일 잘 아실 것이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두 분 간의 관계가 어떻게 틀어졌든
뭐 어떻게 됐든 그것을 봉합하는 것은 저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께서 당대표로 나왔을 때 분명히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책이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가고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성에 만약에 두 분이 공감한다면 갈등설은 저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지금 저희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내에서 불거지는 그 여러 총선 책임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한 책임론들은 조금 지금 주장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 이거죠. 어떻게 이동수 대표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 재미있는 부분이 과거에 이제 친윤 대 반윤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친윤을 지지하고 아니면 국민 여론 같은 경우는 또 비윤이나 반윤 후보를 지지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문제가 이 보수의 전통적인 지지층마저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그 지지 여론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대한 아니다, 이거는 당원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친윤이 그만큼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난파선에서 좀 빠져나와서 새로운 그 배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선장을 좀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아이러니한 게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가 사실상 제가 봤을 땐 가시화되고 있는 국면인데, 또 그 외에도 이른바 비윤 후보들도 좀 출사표를 던질 조짐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전당대회 출마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친윤의 정체성을 강하게 강조하는 사람 되게 적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목은 당연히 비윤이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되게 역설적으로 보면 오히려 좀 뭉쳐있는 친윤의 조직표의 행방을 쫓아야 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친윤 세력 입장에서도 우리를 대신할 누군가를 찾고 있는 상황. 그래서 결국에 조만간 저는 금명간에 친윤 쪽에서 누군가를 반드시 내세울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아까 한 뭐 얘기하고 좀 저기 좀 반복이 되는 측면도 있어서 제가 뭐 원구성 뭐 국회의장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냐 이걸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좀 다른 질문을 마지막으로 할 테니까 한 30초씩만 대답해 주세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성태윤 정책실장이 KBS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고, 반면에 민주당에선 세입 기반 무너뜨릴 감세론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 박성민 비서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정 건전성을 강조를 하시면서 이렇게 또 부자 감세는 계속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게 네. 지금 역대급, 작년에 역대급 세수펑크 나지 않았습니까? 56조 났는데 이것을 메꿀 현실적인 대책과 방안은 있는 것인지, 그것 없이 무조건 부자 감세만 외치는 게 과연 정부가 할 일인지 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뭐 불합리한 부분은 손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이제 지방에 뭐 농막 같은 거 막 두세 채 갖고 있고 이런 분들마저 과연 다주택자로 보고 이렇게 과세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반적인 이 기조에 있어서 부자 감세는 저도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세수 펑크 계속 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감세를 계속 해버리면은 결국에 정치적 목소리가 약한 데부터 예산에 타격을 받거든요. 저는 네. R&D 예산 문제도 그래서 생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이제는 뭐 증세까지는 아니어도 이 감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때인 것 같습니다. 신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종부세는 그 도입 자체부터가 이제 좀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종부세 자체가 과연 부자들을 향한 감세냐라고 따져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폐지는 저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상속세도 지금 낮추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상속세를 낮췄을 때 과연 세금이 덜 거칠 것이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세율 자체가 높은 경우에는 탈세 등의 그런 비법률적인 요소가 가미가 돼서 오히려 탈세가 더 높아진다, 그렇게 해서 세수 결손이 더 커진다라는 그런 여러 보고서나 연구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율을 낮춤으로써 더 큰 세수를 확보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추세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상속세 자체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세계적인 평균에 맞출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도로 위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 영천 쪽으로 화산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의성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로는 대저분기점에서 삼락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쪽으로 유성 부근에서는 화물차 화재 사고가 나면서 2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이 여파바다 서대전 분기점부터 5km 구간에서 정체 심해졌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일산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방면으로 판교 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뒤로 성남나들목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마포대교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범죄 도시, 이른바 베프의 범죄 도시입니다. 이번 주엔 사이버 사기 범죄 다뤄봅니다. 지난해 경찰이 파악한 사이버 사기는 모두 16만 7천여 건. 모든 연령대에서 온라인 활동폭이 늘고 있는 가운데 IT 관련 기술의 발전을 악용한 사이버 사기 범행 수법도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기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전화를 이용한 이제 보이스피싱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KBS 개그 콘서트에서도 소재로 활용된 적이 있을 정도로 많이 퍼졌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훨씬 다양해지고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 범죄 그동안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잠시 총괄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세요. 일단 대상의 피해자성은 이제 정보 격차에서 소외된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가 이제 전 계층으로 확산되는 전문직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고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변호사 아니면 경찰 이렇게도 좀 상대가 되고 대상의 확대성 그다음에 수법이 보다 더 이제 그 피해자 중심으로 옮겨가는 이전 같은 경우는 수법이 그 범인들 중심으로 단순한 형태의 기계 장비를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이제 수법 자체가 매우 고도로 마치 이게 어떤 실제로 연구된 것 같은 포뮬라한 그러니까 전형적인 것을 나타나는 그런 방식 두 가지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사이버 범죄의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뭐 변호사, 경찰 피해자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당한데도요. 그래서 자 범죄 대상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요 타깃은 여전히 이제 고령층이라고 하는데요. 고령층은 우리가 사실 상대적으로 정보통신망, 휴대전화,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데도 여전히 주요 타깃이다. 왜 그럴까요? 그 사기범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면요. 예. 처음에는 쉬운 상대부터 찾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격차를 이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다음 단계를 찾다가 검거의 열풍이 불고 뭔가 대응이 들어오면 다시 다른 쪽으로 원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이클이 한 바퀴 삥 돕니다. 근데 진화가 되고 그때는 또 다른 방식이 되는 거죠. 예. 피해자는 고정돼 있을 때 수법이 조금 바뀌어지는 이게 전형적 형태의 사기범들의 특징입니다.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네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일종의 다단계 사기 형태로 나타났다가 네네. 한 번 더 돌아갔을 때는 종교 사기로 나타났다가 그 다음엔 다시는 뭐 코인으로 나타났다가 이게 둔갑을 여러 번 하지만 사실은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렇고 그 하는 사람들도 그 동네가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러고 동네도 비슷하고 근데 역할은 바뀝니다. 역할이. 어떤 사람은 운전사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다시 운반책을 하고 운반책 했던 사람이 한 단계 계급이 올라가서 조금 윗단계가 됩니다. 약간 컨트롤도 하고 그렇죠. 자기가. 요게 이 사기범들이 집단화되고 조직화되고 분화되고 다시 흩어지고 그래서 사람을 잡으면 사기를 잡을 수 있는데 예. 우리는 사기를 잡으려고 하고 사람을 안 잡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아까 다단계 얘기하셨는데 사이버 범죄 수법 측면에서 살펴보면 예전에 사실 오프라인 상에서 큰 문제됐던 게 다단계 사기인데
그런 방식의 사기 피해가 또 이제 온라인에서도 또 두드러지고 있다. 근데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릅니까? 다단계를 하는 이유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돈을 투자하는데 아니 뜬금없이 와서 돈 투자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근데 주변에 있는 어느 아는 분이 그것도 조금 상당히 절친한 분 아니면 조금 좀 이 지역 사회나 이런 데서 좀 한다 하는 분이 야 요거 좀 돈 좀 돼라고 하면 그걸 기점으로 또 하나의 점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다단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기점으로 또 가다가 다시 또 다음에 또 다단계가 되고 요게 이제 오프라인 다단계인데 그러면은 이제 온라인의 다단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신뢰성을 두고 유명인 아니면 약간 돈 벌었다고 조금 유명해진 사람 그걸 중심으로 또 다단계가 되는 겁니다. 방식은 비슷한데 신뢰의 방식 자체가 직접적인 어떤 신뢰나 아니면 온라인 신뢰나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일반인들이 닮고 싶은 사람, 선망의 대상들, 그걸 이제 모델로 삼네요. 자, 이른바 전총조 수법으로 불리는 사기 행태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장한 신분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 뜯어내는 사기 행태에서도 그렇다면 온라인 방식이 이제 대세가 돼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온라인 방식이 대세인데 왜 온라인이 유명해요? 우리가 온라인을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방적인 게 강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하고 그 셀럽이 됐으면 그 사람이 후광 효과가 나타나죠. 네네. 후광 효과 자체가 신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총조 사기에 왜 남현희 씨가 이용되겠습니까? 남현희라고 하는 신뢰 자본을 이용해서 그 사람 얼굴로 사기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요게 이제 신뢰 자본이라고 합니다. 네. 자, 사기범들의 목표가 된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보면은요. 여러 가지 명목으로 실제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에도 본전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가지고 추가 입금을 하게끔 만드는 또 다양한 수법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인간의 본성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몇 가지 사례 한두 가지만 좀 들어주세요. 청소년들의 신분증 이장 사기를 한번 얘기를 들으면은 네. 청소년들이 그 술을 먹고 싶은데 그럼 주민등록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만들어 준다고 광고를 합니다. 나이를 높여준다. 예, 이제 온라인 신분증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들이 그러면 그걸 만들려고 10만 원을 10만 원을 보냅니다. 예. 근데 그 받은 사기꾼이 보증금이라고 80만 원을 보내면은 얼마를 깎아주겠다고 하는 둥 아니면 이 부분에서 이것이 있어야지 이 신분증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결론은 똑같죠. 어차피 10만 원도 80만 원도 안 줍니다. 요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상대성입니다. 앞에 한 돈을 놓고 뒤에 한 돈이 커버리면은 이게 보증금 형태가 되면 앞에 한 돈의 가치가 뚝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없어진 상태에서 뒷돈을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사기를 당하죠. 예. 이게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본전 생각이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피해 사례들 보면 온라인 상에서만 접한 진짜 잘 알지도 못하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그렇게 돈을 쉽게 보낼까? 보내고 나면 아차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넘어가는 겁니까? 논리의 망각이라고 하는 건데요. 논리의 망각. 왜냐하면 네. 제가 저희 모친이나 아니면 저희 형님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압니다. 잘 알죠. 네. 저분이 큰 돈을 벌지 못할 걸 뻔뻔히 압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인적으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을 모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그걸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바를 보는 터널 비전과 논리 망각이 형성되기 때문에 사실 황당하죠. 아니 내가 흔히 말하는 증권 전문가 누구를 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사람의 돈 번 거는 계속 들려와요. 네. 그러니까 나의 논리를 마비시키는 방식이 되죠. 나의 논리를 마비시킨다. 논리의 망각이다. 2081님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도 있을까요? 사람이 너무 착하다 하고 물음표 주셨습니다. 착하다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교육을 우리 사회에서는 좀 덜 하죠. 네. 이건 연구 결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절도와 사기 비율은 절도가 7이고 사기가 3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절도가 3이고 사기가 7입니다. 같은 수가. 네네. 그럼 일본은 각자의 계계를 안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각각의 사회 구성원에 너무
신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럼 그거는 각 가정이나 각 공동체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뢰에 대한 신뢰 자본의 어떤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좀 팔랑귀라고 해요. 이거 표준어입니까? 팔랑귀가 있습니다. 예. 그런 좀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솔깃하는 분들. 예. 예. 그런 거였군요. 자, 그래서 수사 당국이 이참에 아예 제도 정비 필요하다고 보고 뭐 어떤 부분을 미비하다고 봤는지 사기 범죄 관련 컨트롤 타워 이른바 사기 정보 분석원을 설치해야 한다. 이 기관 설치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보고요. 예. 지난 국회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특히 이제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입법도 하셨는데요. 네. 왜냐하면 사기 수법을 범죄자들은 너무 잘 아는데 네. 일반 국민들은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의 FBI 같은 경우도 뭘 하냐면은 어떤 특정한 그 사기라든가 범죄가 유행할 때 빨리 분석해서 경고를 때립니다. 온라인이나 이런 데 확 알람을 아예 때립니다. 고속도로 갈 때 알람을 다 때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저런 사기 있구나. 당하지 말아야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사기에 대한 수법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사기정보 분석원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일종의 예비구금 형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미리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법조계의 문제제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알고 보면 좀 많기도 해요. 근데 많기도 하죠. 많게 그런 양면의 측면은 있는 것 그렇죠. 같고요. 예. 자, 근데 10사람이 한 도둑 못 잡는다는 그 속담도 있듯이 과연 아무리 제도를 견고하게 해도 또 이른바 사기꾼들은 그 법망을 교묘히 예.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그 틈을 이제 파고드는데 그렇다면 대안은 일벌백계 아니냐. 뭐 이런 그 얘기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짧게 좀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각 범죄가 축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사기범으로도 종신형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도 역시 사기범으로 종신형이 나오게 하는 거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 그렇군요. 자,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보이스피싱 같은 이제 사이버 범죄 수사 보면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운반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현장에서 잡히기도 하고요. 돈 운반책.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피해자인데 자기도 모르게 가담자가 돼 있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럼요. 자, 잡히는 사람들 보면 운반책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가담제된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범인으로서는 경미한 범인이고 자기는 정말 되게 그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말로 피렘이라고 하죠. 피레미. 예. 그리고 진짜 그 주범들은 어딘지 네. 사라지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또 다시 범죄를 계속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수사에 어떤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사기 수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 수사기관의 사기에는 뭐냐면 사기 범죄자의 숫자를 치적으로 하지 전체 액수 자체를 크게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에도 여러 명을 잡으면은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요. 흔히 말하는 한 건을 해서도 그 큰 어떤 규모의 그걸 하는 액수가 크더라도 그건 한 건이 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범죄자들이 어떻게 계획을 짜냐 하면은 자기네들은 빠지고 수괴들은 빠지고 나머지를 다 하청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청을 두니까 절대 수괴들은 잡힐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조금 더 진화된 어떤 수법으로 또 범행을 할 거 아닙니까? 또 하청을 주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괴를 잡아야 되는데 경찰은 실적 때문에 수괴를 잡는 게 아니라 피레미를 많이 잡게 되죠. 자, 30명 잡았다. 그렇게 이런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당한 사람은 다시 이게 좀 그렇지만 억울하니까 그럼 나도 해볼까? 그런 사람도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였는데 가담자가 되고 공범이 됐다가 완전히 거기 발을 담근다 이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와, 그건 최악의 경우인데요. 최악이죠. 네. 자, 세간에선 범죄 피고인의 형이 확정되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걸 학교 다녀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자, 다른 범죄 유형도 그렇지만 사기범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 학교라는 표현이 유달리 좀 두드러진 의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사기범들은 재판을 받고 구치소에서 이렇게 되면서 이들을 분리시켜놔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한 사동에 넣어버린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서 사실은 다음 스테이지의 계획을 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뭘 하냐면 합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법적인 조언을 사기꾼들한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거 하는 거고 수법적인 것도 자기들끼리 정보가 너무 교환을 잘 아니 되기 우리가 때문에. 그냥 교도소 갔다 오는 거 학교 다녀온다 이거에 플러스 알파 의미네요. 그렇죠. 진짜 가르쳐주는 양성소네요. 교육소.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있는 오. 그렇게 가리키면서 뭘 했습니까? 공범을 찾는 겁니다. 공범을 똘똘한 공범을 찾으려고 그것을 계속 하는 겁니다. 리크루팅이네요. 그러니까 참- 인재 영입. 근데 이게 참 죄송합니다. 이건 인재가 아니고 그야말로 자기 악재죠, 악재. 그러니까 공범 영입. 공범 영입이어서 공범 영입. 반드시 우리 법무부가 알아야 될 것은 네. 이런 공범들은 같은 사동에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여튼 핵심은 그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그 주범들한테 어떻게 그 수사 당국이 접근을 해서 그들을 이렇게 잡아냈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수개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만 뱀의 대가리를 잡지 않으면은 실제로는 그 밑에는 아무리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제네시스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제네시스님이세요. 제가 생각하는 사기 안 당하는 방법.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는 마인드로 있으면 됩니다. 와, 이거 아주 약간 철학적인 말씀 주셨고요. 사기 안 당하는 방법 제가 제일 마지막에 질문 예. 드릴 거예요. 예. 자, 범죄 타깃이 되는 원인을 살펴보면은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에 도박과 비슷한 성격, 즉 중독 성향, 에딕션이라 그러죠, 영어로. 이런 성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기나 도박이나 모두 더 많은 돈벌이 유혹에 넘어간 경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사기 중독, 이것도 도박 중독에 견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중독입니까? 우리가 도박에 중독되는 이유는 네. 작은 투자로 큰 걸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보상 구조를 바꿔놓는 겁니다. 네. 그게 도박 중독이라고 하죠. 예, 예.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을 그 중독에 빠뜨립니다. 요거만 하면은 그거보다 더 큰 거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보상 회로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을 사기 중독과 논리상으로 비슷하게 보지만 사실은 다르지만은 그렇게 보고자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사기꾼들의 수법이 그만큼 교묘하고 네. 정교하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기 피해자분들은 제가 사기 피해자분들을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피해를 당한 분들은 반드시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즉 말하면 이 보상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심리치료가 반드시 돼야지. 와, 보상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심리치료. 예. 그렇지 않으면 보통 우리가 시샘말로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한 번 피해 당한 사람은 또 피해 당한다. 그냥 그러면 놔두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 왜 그러냐면 그 보상 구조가 바로 사기꾼들이 그걸 바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상 구조를. 예. 보통 보이스피싱이나 많은 사기에 당한 그런 다단계 사기꾼의 피해자들을 노리는 또 제2의 사기꾼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사기가 제일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그분들을 보호하는 방식이 단순히 이런 형태를 돈으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심리 구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당하고 나면 돈도 뺏겼지만 이른바 멘탈도 조금 무너져 있거든요.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아마 내가 조금 꼬시면은 그때 본전 생각이 나서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보상 구조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살짝만 땡겨도 또 나한테 넘어올 것이다. 그 전문가들은 보통의 사기꾼보다 중급 이상의 단계 전문가 네. 범죄자들이 거기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 팀을 짜가지고 그냥 평범한 어떤 개인이 한 번 당한 사람한테 덤벼드는데 옆에서 보호해주거나 상담해주거나 이렇게 프로텍트해주지 않으면 그 당하기 너무 쉽다. 그런 그래서 말씀이시죠? 사기 범죄 피해 구조 센터가 꼭 필요한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범죄 구조센터 예. 당연히 어떤 그 물질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예. 그 치유가 필요하다 그렇죠. 말씀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걸 중독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처벌되는 범죄자뿐 아니라 피해자들 역시 치유가 필요한 대상으로 이제 예. 말씀하신 대로 분류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해자들도 이제 범죄자니까 예. 어떤 우리 사회의 교정 어떤 그 과정이 있겠지만 사기 피해자들의 중독 관련해서 아까하고 비슷한 얘기겠죠. 예, 예. 중독에 관해서도 또 치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보상 구조라는 게 사실은 예. 웬만해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간의 그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치료라는 것을 제가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요.
그 수법을 가지는 범죄자들이 워낙 영악해서 그 구조를 바꾸려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쓰는 거지 피해자들을 제가 비난하려고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뭐 우리 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 반복돼서 그런 똑같은 아주 극악한 악랄한 어떤 범죄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당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그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뭐랄까 치유랄까 어떤 처방이랄까 대처랄까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이버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온라인상이나 이런 데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요거를 일단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제 사기범들한테 걸려들었다. 나도 모르게.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첫 번째 부분은 정상적인 경제 교육과 경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전문가들한테 그것도 이제 분명히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전혀 이해관계 없는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어떤 정상적인 경제 마인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식이네요. 그렇죠. 예.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는 거. 그다음에 어떤 투자를 할 때 진짜 전문가들, 그러니까 네. 이해관계 없는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하는 거. 네. 이런 대응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네.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필요한 게 손절입니다. 손절. 내가 지금 30을 당했는데 뭐 그게 아까워서 또 들어가면 반드시 60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부분인 거. 손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내가 있는 상태의 어떤 행동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의 도움이나 아니면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분명히 쉽게 말하면 이제 만약에 부끄럽고 미안하고 사람들한테 특히 가족들한테 내가 이렇게 당해. 그리고 지금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예. 자존심이 당한 건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를 노출하는 방식이 돼야 됩니다. 네. 아유. 비슷한 말씀을 2254님이 KBS 라디오에서 베프의 범죄도시 같은 방송을 많이 들으면서 경각심 가지면 사기나 피싱 당할 확률 줄어들 겁니다. 말씀하셨고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베프의 범죄도시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고3 희연이는 오늘도 아빠가 누워있는 병실에서 공부를 합니다. 신부전증 투석을 받으러 가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지며 중환자실로 실려간 아빠. 그 이후 아빠의 말투는 어눌해졌고 왼쪽 편마비 증세로 거동도 어려워졌는데요. 낮에는 학교를, 밤에는 아빠를 돌보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내신 1등급의 우수한 성적으로 과학고에 입학한 희연이. 하지만 점점 불어나는 학비와 아빠의 병원비에 희연이는 결국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선택했습니다. 속상함과 아쉬움 대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의젓한 소녀. 아빠에게 꼭 명문대 합격증을 선물하고 싶다는 희연이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어제는 낮 최고 기온 경남 양산이 33.1도로 경상도에서 가장 높은 기온이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속초가 34.1도로 강원 영동 지역에서 기온이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서울도 낮 최고 기온 30.2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더웠는데요. 주 중반까지 기온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며 갈수록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32도, 모레 수요일에는 35도까지 올라 서울에서는 올여름 가장 높은 기온이 나타나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표된 경기 남부 내륙과 전남 동부, 경상도를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더욱 높아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경기도 하남과 강원도 정선 그리고 대구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와 대전 33도, 전주 32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부터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9도, 습도는 28%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중증 응급 등의 진료를 제외한 일반 진료와 수술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내일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사협회를 신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또 과반 득표가 없으면 닷새 뒤인 28일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는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7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40원 정도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22대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물가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영민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민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자, 민주당은 정책 수석 부대표, 운영 수석 부대표 이렇게 이원 체제입니다. 역할이 어떻게 나뉩니까?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당내 법안 등 정책과 관련된 것들은 정책수석이 담당을 하고요. 네. 그 이외의 그 모든 여야 협상이라든가 국회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운영수석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22대 국회 개원한 지 3주째 접어들고 있지만 대치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여야 원구성 협상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인가요? 네, 여전히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네. 오늘도 계속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네. 뭐 이제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답답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11개 상임위는 지금 그 출범을 해서 그 각 상임위별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민생 문제와 관련된 현안들 아니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이미 좀 국회가 가동돼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 머지않은 시간에 결론 내리겠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 며칠 끌다가 결국은 예정대로 가겠구나 이렇게 뭐 생각을 해서인지 여튼 지금 원구성 백지화하고 공개 토론하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원래 뭐 오늘 정도의 본회의가 있고 원구성을 마무리할 거라고 저희는 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원식 의장께서 오늘을 넘겨서 조금 더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답답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뭐 가능한 주 초에 최대한 빠르게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네. 한편 국민의힘은 지금 계속 그 원점으로 되돌려서 다시 논의하자 혹은 처음부터. 뭐 법사위를 예. 넘겨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냥 시간 끌기고 면피용의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런 주장을 하려면 기존의 저희 원구성 협상 초창기부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초창기 원구성 협상에서는 굉장히 불성실하게 그 저희와 그 협상을 진행했거든요. 네. 저희가 11개 민주당 의석수들은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 상임위를 가져가게 되는데 7개 상임위 어떤 걸 가져갈지를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원점에서 되돌리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구체적인 안 없이 시간 끌기 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가 뭐 최근에 법사위만 양보하면 운영이 과방위 등 중요 상임위는 양보하겠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대답할 차례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차원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법사위는 저희가 사실 뭐 처음부터 양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것인데 네. 여당이 왜 이렇게 법사위에 집착하는지 물론 초반에는 법사위 얘기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법사위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법사위에 갑자기 집착하는지 그게 좀 의심이 들어요. 네. 21대 국회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당이 법사위를 열었더니 법사위를 가져갔더니 실제 법사위 회의가 거의 열리지를 않습니다. 이 여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특히 국회 내에서도 민생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를 좀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물론 의석수가 적더라도 책임지고 끌고 갈 그런 의무들이 있는데 오히려 법사위를 통해서 법을 틀어막고 통과시키는 것을 막아서는 그런 행태들을 벌여왔거든요. 저는 지금 여당이 법사위 자꾸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지키기 위한 방탄 국회를 만들겠다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방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회동했는데 어떻게 우리 수석님 보시기에는 진전된 협상 내용이 나올까요? 아니면 여전히 평행선을 그릴 것이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뭐 제가 그 협상에 지금 들어가지는 않아서 정확히 내용을 알기는 어려운데 기존의 수많은 협상 과정을 경험해보고 또 오늘까지 입장 변화가 없었던 것을 보면 여전히 좀 공전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1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연금 개혁도 일단 무산됐습니다. 여야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아니면 모수개혁 우선
해야 그다음에 또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맞선 바 있습니다. 연금 개혁은 정말 하려고 한다면 22대 국회에서 빨리 시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사실 공론화 과정과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토론을 통해서 연금 개혁안을 만들었는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처리를 못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것도 역시 완전히 이제 원점보다 더 후퇴한 안인 것 같은데 저희는 처음에 그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과 관련된 이 모수 개혁만 주장을 하면서 얘기가 접근이 됐는데 이제는 갑자기 전체 구조를 다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빠르게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개혁 과제를 들고 나와서 연금 개혁을 사실상 또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은 저희가 놓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이제 보건복지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빠르게 다시 재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민 수석께서 소속된 법사위에서는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실 예정인지 핵심 내용 미리 조금만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 사건이 사실 크게 세 가지로 일단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최해병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누구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느냐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을 과연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이 했느냐와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박정훈 대령은 왜 항명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가 이것과 관련된 사건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증인들이 지금 다 나올 예정이라 이 사안들에 대해서 실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국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궁금하실 것들을 충분히 질문을 하고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증언 다 나올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핵심 증인이요. 임성근 전 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장관 이분들로부터 들어야 하는 내용 어떤 것들입니까?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법적 책임이 있는지 당시에 실종자 수색에 대한 지시 여부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지금 그 당시에 대대장과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이런 발언들을 하거나 최근에 또 군인들은 경우에 따라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라는 청년층이 듣기에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용납하기 어려운 군인들을 마치 소모품으로 표시하는 듯한 그런 망언들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평소에 그런 생각들을 해왔다라고 하면 이 사건에서 최수근 상병이 이렇게 사망하게 된데 사실상 굉장히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와 실제 개입 여부를 좀 꼼꼼하게 따져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저희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가장 핵심으로 저희가 확인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물론 이종섭 전 장관은 지금도 인터뷰를 통해서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하고 있지만 과연 대통령이 과거에 쓰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가 있는데도 굳이 전화를 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따져 물을 생각입니다. 한편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의 실체 같은 것들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박정훈 대령은 이종섭 전 장관에게 이 사건을 경찰로 넘기겠다라고 보고를 했고 결재까지 난 상태에서 갑자기 경찰에 넘기는 것을 보류하고 일부 사람들을 빼야 된다라는 지시를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부당한 지시 혹은 불법적인 지시 우리 군사법원법상은 할 수 없는 짓인데 그 불법적이고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 청구되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실체가 누구냐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질문 대답 주고받는 과정에서 여튼 이런 부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유족들 요청으로 해병대원 이름은 밝히지 않기로 했으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해병대원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법사위 제1소위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심사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면서 불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여당뿐만 아니라 사실 그 법안 심사에 참여를 반드시 해야 되는 법무부의 심우정 차관도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를 또다시 무력화시키려고 하거나 혹은 나중에 거부권 행사를 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김승원 그 법사위 간사이자 1소위원장은 그런 얘기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부가 출석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라면 이 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법안에 대해서 또 거부권 행사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이 법안 심사, 국회법에서 정하고 헌법에서 정한 이 심사 절차에 참여해서 그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하면 합리적인 의견이라면 민주당도 수용할 의사는 있기 때문에요. 나와서 같이 논의하기를 또 당부드립니다. 네. 해병대원 특검법은 민주당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입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 처리 요거는 시점은 한 언제쯤 목표라 그럴까요? 예상하고 계세요? 네, 아직 장담하기는 이른데 저희는 그래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한 7월 초 정도까지는 처리를 할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당원 개정안 통과되고 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아니면 7월 초쯤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아마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정상 후보 등록 위해선 현 대표직 내려놓고 선거 준비해야 하는데 정치권에선 여하튼 특히 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연임 기정 사실로 이제 받아들이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지만 최종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자, 의원님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 연임 필요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당내 공감대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처음에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변화나 당내 흐름들, 특히 당원 중심주의, 당원 주권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충분한 견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말고는 특별한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또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연임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이제 함께 일하는 분들은 좀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당내에서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더 큰 대의를 위해서는 연임 필요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 고민해야 될 지점은 어떤 거냐면요. 네. 이재명 대표를 대신할 만한 대안이 아까 없다는 그런 공감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당에게는 중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라도 좀 좋은 정치인들, 뛰어난 정치인들이 많이 발굴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양하게 좀 제공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고민의 지점이기도 하다. 그런 네.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언론에 대한 그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망언이다 막말이다 비판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총선 압승 후 특검과 탄핵으로 검사 판사들 공갈 협박하더니 이제 언론까지 겁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수석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변호한 사건이긴 한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네네. 국정원에 의해서 중국 공문서가 조작됐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당시에 언론이 굉장히 끈질긴 추적과 관심으로 사실 조작의 실체를 밝혀내는데 언론이 결정적인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수많은 또 조작 의혹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때와 달리 언론들이 이런 조작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하거나 아니면 추적해서 보도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줄어든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은 사실 시민사회 쪽에서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또 우리 민주당에서는 사실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해 왔거든요.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언론의 자유가 국제사회에서의 언론의 자유 등급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한편으로는 실제로 수사권을 동원해서 언론을 집요하게 탄압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독립 속에서 언론의 책임도 함께 충분히 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양문석 의원이 기레기의 품격을 애완견 수준으로 높여줬다 이런 그 취지의 어떻게 보면 언론 비하 발언을 하면서 이제 이 대표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자협회라든지 전국 언론노동조합이라든지 방송기자연합회 등 현업 언론단체들이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비하 발언으로 언론을 폄훼하고 조롱하며 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과를 요청한다. 이런 그 성명서 발표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하신 그런 우려들을 표하시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제 개인 의견이니까 그 양문석 의원의 의견도 개인 의견이니까 저는 과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별도의 특별위원회까지 당내 당특위까지 만들어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언론인들과 함께 맞서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방송 3법을 당론 발의했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입법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언론이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리고 정치권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기 위한 것들이라 민주당이 오히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맨 앞에 나서서 언론인들과 함께 싸우겠다라는 그런 각오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꾸려서 여러 입법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법 왜곡죄 신설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사기관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셨고요. 법 왜곡죄 발의도 준비 중입니다. 발의하신 법안 핵심 내용 좀 짤막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사건 조작죄라는 것은 이미 국가보안법에 있는 범죄인데 수사기관이 위증을 교사하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해서 사건을 만들 때에는 조작할 때에는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게 하는 범죄를 일반 사건에서도 다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하자라는 법이고요. 네. 법 왜곡죄는 판사, 검사, 중재인 등이 사건에 있어서 특정인을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인데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독일에 있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실제 독일에서는 이 법이 독일 통일되는 과정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이 됐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예전에 노회찬 전 의원이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꾸준히 주장하셨던 것을 제가 이어서 발의를 했다. 이렇게 21대 때 발의했던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22대 때는 발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 이런 판사 선출 관련 논의도 이제 언급을 했고요. 이 판사 선출제 이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이거는 아직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차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 외국에서는 판사를 선출하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논의 혹은 이런 아이디어들이 제안되는 것이 판사가 재판을 하는 재판권이 사실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판사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있거든요. 네. 국민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종의 임명 방식이다 보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국민이 직접 권한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법부가 판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민주적 통제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네. 그런 논의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안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검사, 판사 탄핵이라든지 판사 선출제 이제 거론 이런 거 관련해서요. 입법부 파괴도 모자라 사법부를 파괴하려 든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용 로펌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시스템을 흔든다. 여당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참 애처로운 비판인 것 같고요. 사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지금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올인하다가 총선에 대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도 이재명에 대한 심판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는 그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사법부는 입법부를 견제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법원 가서 다 재판받지 않습니까? 반대로 법원이 문제가 있으면 입법부가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헌법상 있는 권한인 탄핵제도를 활용하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런 권한들을 행사하는 것을 지나치게 자제해와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더 이상 이런 민주적 통제를 안 받는 저런 기관들의 폭주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라는 임계점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확 제도를 개혁하는 것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충분히 행사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혁하자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한 번에 헌법 등을 개정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한 번에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과 사법개혁의 그런 역사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한두 가지 얘기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애처로운 비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퇴근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고령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는데요. 부근으로 정체 심해졌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사이와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부근, 또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판교분기점에서 성남 사이와 또 광암터널에서 토평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더 가서는 별내에서 사패산 터널 사이와 일산에서 자유로 부근, 다시 김포요금소에서 송내 사이로 정체 매우 심합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도 성남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 사이와 시흥에서 송내 일대, 더 가서는 김포에서 자유로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같은 방면 강변북로에서도 한강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의정 갈등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죠. 네, 가장 우려했던 게 현실화됐는데요. 이제 오늘 오전부터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 강남센터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의대 이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파악한 참여율은 대략 55% 정도, 그러니까 2명에 1명꼴로 지금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530명 정도 휴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절반 넘게 참여했다 이렇게 집계가 됐네요. 네. 자, 가뜩이나 심각한 의료 공백.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제 우려도 나오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비대위가 예고한 대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장, 신장투석실은 정상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좀 휴진 참여율이 좀 낮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예약돼 있던 진료 보기 위해서 병원 찾았다가 진료가 연기됐다는 소식 듣고선 발길 돌리는 환자가 있더라 이런 보도도 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번 이제 집단 휴진으로 수술대응 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한 60%대 정도 되는데 30%대로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비대위에선 진료를 뭐 전면 중단한 게 아니고 다른 병의원에서도 뭐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뭐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받지 않는 환자에 한해서 이제 정규 외래 진료나 뭐 정규 수술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실제 진료 감소는 4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른 대학병원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이제 이번 주부터 휴진에 동참하는 곳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인데요. 지금 내일부터 빅5 병원 중에서 지금 나머지 병원들, 뭐 연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의대 교수들이 일제히 휴진을 하고요. 심지어 27일부터는 연세대 의대가 추가로도 무기한 휴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빅5가 뭐 전면 휴진하면 한 4만 3천여 명의 환자 지금 진료가 좀 중단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거든요. 네. 지금 정부도 좀 진료 공백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좀 분주한 모습인데 당장 오늘부터는 이제 전국 단위로 이제 중증 응급질환별로 이제 순환당직제를 좀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권역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이렇게 나눠서 이제 중증 응급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다. 그럼 이제 이 권역 안에서 최소 1개 이상은 당직기관에서 좀 진료를 볼 수도 있게끔 그게 야간이든 이제 뭐 휴일이든 상관없이 좀 진료가 가능하게끔 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도 지금 대학 병원장들에게 교수 집단 휴직으로 만약 병원이 손실이 발생했다. 그럴 때는 구상권 청구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라. 좀 이렇게 지시도 내린 상황입니다. 빅5 전면 휴진 시 4만 명 진료 차질. 이거 보통 일은 아닌데요. 그렇죠. 근데 내일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도 예정이 돼 있죠? 네, 어제 이제 의협이 3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정부에다가 이거 좀 수용하면 우리가 내일 뭐 집단 휴진 보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네.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예정대로 내일 집단 휴진이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정부가 지난주까지 이제 휴진 신고를 좀 받았습니다. 개원이들 대상으로 해서 그랬는데 수치는 4%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정말 이 100곳 중에 4곳이 정말 휴진할 것이냐 그거보다 당연히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오전에는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뭐 집회 참석을 한다든지 이럴 땐 사실 휴진 신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병원 문 열어놓고 만약에 집회 참석했다. 그럼 이것도 사실 좀 적발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까지 모두 감안을 하면 지금 정부에서 과거 집단 행동 사례들 좀 참고했을 때 30%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내일 이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해서 휴진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를 좀 확인하는 절차를 좀 밟을 거고요. 만약에 이제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 넘었다. 그러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이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때는 뭐 행정처분이나 이제 처벌이 가능한 거고요. 지금 일단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의료 공백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 휴진 신고를 했어도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그럼 이제 좀 진료를 하도록 좀 명령을 좀 내리려고 내일 오전에 이제 좀 상황 파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나온 보도를 봤더니 네. 일단 정부가 지난 14일에 의협 집행부 17명에게 지금 집단행동 하지 말아라. 집단행동 교사도 하지 말아라. 좀 이렇게 좀 명령을 내린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 이 집단행동을 좀 강행하게 될 경우에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라는 좀 예고편으로 좀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닐까 좀 분석이 됩니다. 네. 다음은 주한미군 관련 얘기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2025 회계연도 미국의 국방정책과 예산 규모를 정하기 위한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2만 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한다. 이런 문구가 포함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1년에 한 번 어쨌든 예산안을 국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국방 예산을 따로 떼서 그러니까 국방 정책과 예산과 관련된 법안을 이제 따로 처리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연례 법안이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남의 나라 이 국방 예산 관련된 법안을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느냐? 결국 이제 주한미군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특히나 뭐 주목받을 만한 이유가 몇 가지 좀 있는데 네. 우리 입장에서 이제 중요한 이슈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미국은 대선 전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도 사실 국방 예산 우리가
그 국방에 필요한 그 돈을 분담금을 어느 정도 그 감당하지 않으면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해왔고 지금 이제 이 대선 가도에서도 좀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말이죠. 우리가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네, 이미.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계속 이렇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 법안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 내용을 좀 봤더니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을 유지한다 이런 내용이 좀 담기니까 일각에서는 좀 안도의 목소리도 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입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이 대목이 하나가 있는데 이번 법안에 이 포함될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과 미국이 방위산업 기반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처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방위산업 협력이라 함은 뭐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하고 이제 같이 무기 체계를 공동으로 뭐 개발한다든지 미국이 이제 그 우방국들의 이제 뭐 이런 방산 공급을 할 때 그 공급망에 함께 좀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협력해 나간다라는 내용들인 건데요.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2027년까지 한국을 세계 4대 방산 수축으로 만들겠다 이런 좀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 핵심이 이 한미 방산 협력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이 방산 협력 계속해서 좀 강화하는 내용들을 좀 구체화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한 가지 또 변수였던 게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우리로서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11월에 대선에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좀 이제 이 방산 협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좀 전망도 나오고요. 실제로 최근에 우리 산업연구원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되면 아마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수출도 좀 줄어들 수 있고 방산 협력도 사실 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성과가 모두 좀 백지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까지 좀 나온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법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 국내 방산업체들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걸 이제 돈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국방이나 한미 동맹도 돈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무역이나 이런 데서 더 불리하게 여러 가지를 요구할 가능성은 높은데 또 반면에 어떤 전문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래가 가능한 사람이라 또 우리가 또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 소식 이제 살펴볼 텐데요. 최 회장이 참고할 것이라는 건 기정사실이었는데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2심 재판부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명회 자리 자체가 이제 SK그룹과 이제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이 나서서 2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어떤 오류가 있는지 좀 취재진들에게 조목조목 설명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최 회장이 뭐 직접 참석할지 좀 고심을 하다가 결국에는 직접 상고 결심 배경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좀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10분간 직접 설명도 하고 질의응답까지 했는데 재산 분할에 관해서 객관적 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 근데 이 오류가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 그래서 상고를 결심하게 됐다. 이렇게 좀 배경을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오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이 직접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2심 재판부의 판결은 1심 재판부보다 어쨌든 20배 정도 더 많은 재산 분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게 이제 판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 관장 기여분을 35로 정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을 대략 좀 드리면 이혼 소송에서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려면 이제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게 이 재산 분할 대상이 혼인 기간에 증식된 재산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상대 배우자의 기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만 이제 이 분할 대상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2심 재판부는 어쨌든 이 전체 이 100에서 35는 노소영 관장이 이제 기여를 했다. 그리고 이제 이 100을 어떻게 산정을 했느냐. 이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 회장이 계속 오류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혼인 기간에 증식된 재산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측정이 됐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좀 복잡한 얘기인데 조금 단순화시켜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최 회장은 선대 회장이 이제 고최종현 회장에게서 SK그룹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근데 이 물려받은 시점에 이 주식의 가치가 얼마였느냐에 따라서 혼인 기간에 증식된 재산의 규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가령 이제 100원짜리 주식을 35,000원으로 만들었다 혼인 기간에. 그러면 이 350배로 불린 데에 따른 그 재산을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여분이랄까. 네. 예. 근데 만약에 350배가 아니라 만약 1,000원짜리 주식을 35,000원으로 불렸다. 그럼 많이 35배가 돼버리죠. 예, 많이 다르네요. 네, 그래서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자가 2심 재판부의 판단이고 SK 측 그리고 이제 최태원 회장 측은 후자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재판부는 선대 회장이 12배, 최태원 회장이 350배로 이제 아들이 회사 성장에 더 많이 기여했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이제 지금 이제 최태원 회장 측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선대 회장이 훨씬 더 많이 기여를 해서 125배고 우리는 35배밖에 안 불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할 대상 재산 규모도 100분의 1로 줄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이거 보니까 재벌그룹 회장이 그것도 우리나라 2대 3대 그룹의 회장이 직접 마이크 잡고 그 지금 법원 판결을 이제 조목조목 반박하는 게 되게 이례적인 장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장인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유무형 지원 받았다는 판결 내용도 줄곧 이제 부인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K 입장,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도 그렇지만 SK 입장에서 가장 부정하고 싶은 내용이 사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공화국 후광을 입어서 SK그룹이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경유착에 대해서 이게 판결이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상황, 이 상황 자체를 이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날도 지금 이제 이 SK 수백수 추구 협의회 이제 이형희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육공 시절에 SK는 오히려 이 회사 이미지도 안 좋았고 뭐 사업 추진에 큰 부담이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육공기간의 매출 성장률이 10대 그룹 중에서 9위에 그친 걸 보면 절대 특혜를 받은 것이 없다라고 좀 부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부의 논거 가지고서는 마치 뭐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한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라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싸우고 싶으면 판결문 다 공개해봐라. 그리고 우리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자. 이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국민의 판단으로서는 노소영 관장 측이 좀 자신 있어하는 분위기입니까?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제 비자금 문제가 너무 크게 비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여론이 좀 노 관장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상고장 제출 기한이 이제 21일 이번 주 21일. 금요일까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최 회장 조만간 상고장 제출을 하게 될 텐데 앞서지기에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아마 이제 대법원에서 좀 가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은행권에서 거액 금융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한 직원이 100억 원가량을 횡령했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좀 황당했죠. 왜 그러냐면 대리급 직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정말 입사한 지 한 4, 5년 정도의 직원이 이거 100억 원을 사실상 이제 고객 대출을 이제 가짜로 만들어서 장부를 만들어서 이제는 횡령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뭐 나온 소식은 사실상 이 직원이 이제는 뭐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그래서 사실상 뭐 한 40원 정도 손실이 났다. 뭐 선물 투자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 좀 황당하다. 이런 사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대리급 직원 한 4, 5년 차 대리급 직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강큰 횡령 직원이요. 그동안은 대부분 뭐 차장급, 부장급 이상 직원들이 횡령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보통 횡령이라 하면은 예. 사실상 이제 기업 돈을 편취하는 건데 결제 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 대출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점장 승인도 나야 되고 그다음에 감사도 이제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제가 어떻게 났을까라는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동안의 횡령 사건이라면 어느 정도 결제 라인에 있는 어떤 급이 있는 분들이었는데 사실상 결제 라인이 없는 말단 직원 거의 뭐 대리급에서 이런 횡령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래서 되게 이례적인 사건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은행권, 금융권 횡령 사건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결이 이제 다르죠. 보여지는데 네. 자 실제 대출 관리 과정이 어땠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보통 우리가 그 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지점장 아니면은 이제 전임 감사라고 외부 감사죠. 사실상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결제를 맡아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이게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점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몰랐다 그러면 아마 배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의심도 되고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배임이냐 무능이냐 네.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사실 금융 쪽에서는요 특이한 그 제도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는 동일부서라든지 본점에서 장기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 명령 휴가라는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제적으로 휴가를 보내요. 예. 그런 제도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금융권에는 이제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제 장기 휴가를 보냅니다. 그럼 장기 휴가를 보내면 누군가가 거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는 만약에 그 전임자가 뭐 횡령이라든지 불법적인 일을 하면 밝혀지겠죠. 아 그거를 누군가가 저 장기간 부재하는 동안에 뒤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 보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이제 휴가를 보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 휴가를 확대하는 것이 지금의 금융권의 분위기인데 전혀 이런 게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보면은 금융권에서는 그럽니다. 휴가를 가라 그래도 안 간다.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 특히 이제는 여신 쪽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거죠. 절대 휴가를 안 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번쯤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실 경영진들도 일부러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휴가를 보내기도 하거든요. 네,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제 가슴이 좀 찔리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경영진들도 이런 경영 전략을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경영진들이 누가 휴가 가라 그랬는데 안 갔지 이러고 또 꺾고 있으면 뭐 이런 장면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우리은행에선 재작년에도 700억 원대 횡령 사고 있었는데 2년 만에 이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은행이 계속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데 2022년도 6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는 그 여기도 마찬가지야. 기업 개선부 소속이었는데 697억 원의 금액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선물 투자라든지 해외 쪽에 투자를 이것도 했고. 혼자 한 거였어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는 뭐 은행 기관 같은 경우 기관 경고를 받았고요. 관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직 지원을 받았거든요. 사실상 이제 개인 혼자서 한 걸로 드러났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말들이 참 많았던 게 대법원 판결, 확정 판결이 났는데 700억 원 이제 횡령을 했잖아요, 거의. 근데 15년형을 받았습니다. 이게 확정인데 그러면 이제는 누리꾼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으로 따져보자는 거죠. 15년형 받고 700억 원 정도 횡령했다. 그럼 연으로 따지면 46억 원 1년에 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또 최근에 이제는 범죄 수익 은닉 혐의도 적용이 돼서 추가 4년 받았거든요. 1심에서. 그러면 이제 19년으로 따져도 한 연으로 36억 원 정도 사실 된 40억 거예요. 원 가까운. 네, 그러니까 연봉이 40억 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티즌 안에서는 너무 처벌이 약하다. 이렇게 되면은 횡령할 사실 유혹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분한테
이렇게 걷어들일 돈도 없는 거고. 없죠. 지금 사실상으로는 사실 이제는 불법 추징을 해야 되는데 불법 수익에 대해서 근데 사실상 없어요. 왜냐하면 선물 투자하거나 외국에 투자하면은 그거 어떻게 회수합니까? 이미 돈을 다 날려버린 상황이고. 그렇죠. 손해를 봤기 때문에 사실 그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뾰족하게 있지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는.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이런 은행권 횡령 사고. 다른 또 기억나는 사건 한두 개 있습니까?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저는 기억이 나는데 네. 역대 최대 횡령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2020년에 있었거든요. 재무팀장이 2,215억 원을 횡령을 합니다. 이게 사실상 2심에서 이제 35년형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도 굉장히 이슈가 많았던 게 찾아보니까 회수할 수 있는 돈이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손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역대 최대예요. 지금까지 그 단독으로 한 것 중에서 2,215억 원을 횡령했다. 아니 근데 돈 빠져나가는 게 안 보여요? 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상 이 오스템 임플란트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거 혼자서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그 당시에 굉장히 혼자서 많았어요. 이게 가능했겠느냐? 그렇죠. 2천억 원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횡령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말들이 많고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사실상 뭐 도덕적 해이 부분, 모럴 해저드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뭐 일반 기업이었지만 금융권은 더 심하죠. 그러니까 금융권 같은 경우는 더 조심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은행권에서도 내부 통제 강화하려는 노력을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꾸 걸러내질 못해요. 그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있죠. 지금 계속적으로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실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임종용 우리금융 회장이죠. 사실상 계속적으로 내부 통제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번에 또 횡령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이 노력들이 이제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목상 내부 통제다. 사실상 실무에서는 전혀 지켜지지가 않고 있다라는 비판이 계속 이제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이제 문제는 저희 같은 일반 소비자예요. 금융 소비자. 우리나라 빅5로 꼽히는 은행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터지는 게 소비자들로서도 참 불안한 일일 수 있어요. 자, 횡령한 직원이 돈을 투자해서 이미 손실 봤다고 하는데 아까 잠시 말씀을 해 주셨지만 환수는 거의 못 하나요? 환수는 거의 힘들어요. 왜냐하면 재산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은닉을 했거나 아니면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뭐 다시 환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환수한 사례도요 많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은요, 아까 그 우리은행에서 과거에 있었던 700억 원 횡령 사건, 이거 같은 경우에 지난해 7월 기준으로 0.7%, 그러니까 5억 원 수준밖에 환수가 안 됐습니다. 700억 원 중에서 그 정도로 사실상 한번 마음 잡고 이게 횡령 사고가 일어나면은 사실상 대부분 은닉이 돼 있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 해외 쪽으로 많이 돌려놓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기업들은 결국에는 손실 처리됩니다. 회계상 손실 처리되면 그게 또 결국에는 주주 훼손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특히 저는 걱정하는 게 금융권이잖아요. 신뢰를 잃어버리거든요. 신뢰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군요. 엄청나게 크죠, 사실상.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신용으로 먹고 사는 회사가 신용을 잃어버린다. 그거야말로 끔찍한 일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 혼자 지금 그냥 막 드는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500억 원을 횡령을 했어요. 안 잡히고 어디 외국에 이상한 데 가가지고 도망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 별로 못 들어보셨죠? 예, 근데 사실상 그게 힘든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금융회사에 대한 지배구조법 뭐 이런 게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좀 강조 싶은 게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왜 많았냐라고 본다 그러면 그 보통 이제는 직무 구조를 짭니다. 직무 책무 구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직무에 대해서 로직 트리라고 해서 아시죠? 우리 많이 보면 이렇게 누구 위에 누가 있고 누구 위에 누가 있고 요걸 하는데 원래 예전부터 있었어요. 이 책무 구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과거에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CEO가 내부 통제 마련 의무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직 트리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무 구조를 누가 책임지고 이거를 CEO가 이제 마련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제도가 바뀌는데 지배구조법 시행령이 이제 바뀝니다. 7월 3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내부 통제 준수의 의무가 생깁니다. CEO한테. 그 뜻은 뭐냐면 CEO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CEO 자체가 이 내부 통제 준수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걸 안 지키면 이제는 처벌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터지면은 책임을 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 전에는 내부 사실상 통제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는 책임을 안 졌거든요, CEO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만약에 횡령 사고가 또 한 번 일어난다, 그러면 CEO가 사실상 형사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 CEO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전부터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CEO가 자기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내부 통제를 강화해가지고 좀 사고가 날 가능성을 상당히 줄인다. 네. 이런 것이 지배구조법 시행령 이제 저기 개정안이 개정안이죠. 나온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럼 저는 또 문제가 뭐냐 그러냐면 사실 이런 횡령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면 경영적으로 본다고 해도 뭐 경제적으로 본다고 해도 큰 타격이 굉장히 심해요. 네. 첫 번째로 이제는 재무 상태가 악화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횡령 사건이 일어나면 기업은 회계 장부 처리상 이제 손실로 처리합니다. 네. 그럼 영업이익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상 현금 흐름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주가 하락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기업에 대해서 뭘 믿고 투자하냐 이거죠. 그러면 투자 자산이 이제는 좀 신뢰가 결국이나 고객이나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거네요. 볼 수밖에 없죠. 주가 하락이라면 또 하나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자꾸 횡령 사건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면은요. 대출 이자가 이제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대출 이자는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다.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이제는 대출 받으신 분들의 이자가 금융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전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금융회사가 횡령 사건이 났습니다. 신용도가 하락하겠죠.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도를 내리게 되면은 금융회사도 어디서 돈을 빌려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금융병이 커져요. 그럼 비싼 돈을 주고 이자를 내고 빌려올 겁니다. 그럼 금융기관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금융 소비자들한테 고객들한테 그걸 전가한다. 전가시키죠. 부담을. 예, 그러면 대출 이자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게 눈에 안 보이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데미지가 쌓이거든요. 신뢰도 하락 때문에 고객이나 주주들 피해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몇백억이 펑크가 났으면 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쨌든 그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신뢰도가 낮아 있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야 되니까 이자는 높아지니까 네. 누군가에게 그 돈 부담을 전가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결국에는 금융 소비자죠. 와. 그래서 이제는 대출금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또 하나가 이제 법적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네. 또 법적 비용 들으면 변호사 써야죠. 소송 비용 들어가죠. 회수 노력하기 위해서 비용 들어가죠. 그다음에 경영진에 대한 이제 리스크. 한마디로 이제는 경영진 변경도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는 운영 차질도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조사 받잖아요. 네. 그 감사 계속 나옵니다. 감사 계속 나오죠. 일상생활 지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일상 일이 안 돼요. 사실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것도 사실상 일상 업무 차질이 일어나고요. 또 이게 좀 장기 영향으로 본다 그러면 사기가 저하됩니다. 사기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우리은행 직원들 사기가 많이 저하됐을 거예요. 내가 다니는 내가 사랑하는 기업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상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뼈아프다. 그래서 내부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매년 하는 은행권 성과급 파티는 이런 것과 관계없이 또 올해도 계속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합니다. 해요? 성과급의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네, 성과급 파티는 뭐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해왔고요. 사실상 자영업자와 이제는 그 서민들에 대한 이자 굉장히 고리로 받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횡령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영업이익은 금융기관에서 계속 얻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아마 영업이익 초과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성과급에 대해서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올 겁니다. 성과급 파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아마 비판적인 언론이 이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결국에는 이게 금융기관의 신뢰도, 신용성에 이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봤을 땐 정치권에서도요 계속 압박을 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금융권 횡령 사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니네요. 우리의 일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사랑님이 이런 문자 주셨네요. 앵커님 목소리가 너무 멋지십니다. 0232님이 이 시대 최고의 앵커가 진행하는 최고의 시사방송 뉴스레터 K 최고입니다. 저는 알람에 두고 매일 들어요. 좀 쑥스럽네요. 쑥스러운데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단한 월요일인 오늘 월요병을 노래하는 노래 The Bangles의 Manic Monday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